지난 주가 거의 24시간씩 일주일을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조금 망가져가지고 목소리가 좀 불편한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6월에 저기 서울시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모습인 것 같네요. 음. 저는 그 밖에 오늘 도착하다 보니까 밖에 막 축제하느라고 난리더라고. 그래도 축제하는 속에도 이게 공부가 될까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공부하는 모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공부하는 개인이나 조직만이 유일하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공부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바깥쪽에 상당히 많은 소위 그 공부 모임들은 약간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외에 이스빌리티를 추구하는 약간 허영과 허세의 모임들이 많은데 홍사단은 그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도탄한 장호 선생님으로부터 출발을 한 이곳은 아마 정신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철학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제 책의 그 첫 번째 추천사를 쓰신 분을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앞쪽에 그 테이핑된 쪽에 있는 신동식이란 분이 있을 거예요. 추천사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93세시고요. 33세에 우리나라의 초대 경제수석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분이 우리나라의 조선업, 반도체,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키스트 카이스트를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조회는 경제 관료가 아니었으니까 50년대 후반에 유일하게 해외에서 잘 나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주영 대사를 6번 보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초청을 했고 그분이 결국 한국에 와서 한국 경제의 근대화를 실제적으로 설계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런 분은 잊혀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마침 이제 언론사에 굉장히 좀 지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TV조선에도 나오셨지만 그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설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제 신 회장님 글을 노출을 했고 오늘 저기 그 중앙일보에 5회차가 지금 연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든다면은 뭐 조선 반도체를 사실은 60년대에 조선이나 반도체 일을 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정말 국가의 미래를 보시고 도입을 과감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도입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과거형 인물인데 왜 추천을 하느냐면 이분은 한국 해사기술이라고 우리나라의 모든 배들을 설계하는 곳에 회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탄소 문제 때문에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카본이란 노르웨이 회사를 20년 전에 인수를 하셨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메탄올로 전 세계 배들이 가는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머스크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으로 배를 24척을 이제 그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6척을 메탄올로 가는 그리고 환경 문제의 한 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지를 부산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10년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93세인데 저는 한 천개 기업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늘상 우리는 패스트 무브도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가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인데 92세 때 작년에 부산시청에서 이분이 강의를 2시간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제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92세에 이분이 뭐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개척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직도 그 솔루션을 찾고 실제 실천하는 분들을 제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한국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존경할 만한 모델들이 없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도탄 안정호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할 모델인데도 우리가 다 잊혀버리고 흥사단에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지금 한국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이 세상에서 띄우고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중동을 통해서 마침 이제 조중동 논설위원 실장들이 저랑 아주 친한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글을 써달라고 하면은 그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모임을 주선을 했는데 스스로 느끼시고 글들을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예를 들면 12회까지 노출이 되는데 어떤 경우든 혹시 본부장님 그 조중동에서 10회 이상 나가는 기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IMF 때 저희들이 IMF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때 그런 기사들이 10회 이상 나오긴 했는데 거의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좀 존경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냥 소개를 하면 저는 그냥 컬렉터입니다. 역사나 문화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컬렉터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이제 고대나 이런 데 최고의 문화 과정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삼성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랜드입니다. 거기 문화사업부와 문화재단 대표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 미술관이나 전 세계에 스터디하러 문화예술 쪽에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때 두 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테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걸 지금까지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컬렉션을 하지만 여기도 보면 대구가 지금 대구 출신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전쟁 시기의 박물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컬렉션들을 제가 무상으로 지금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출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게 대구시에서 이렇게 노출을 해준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김상복이라는 우리나라 무용을 표준화시킨 분이 계신데 그분의 모든 생애 자료들을 전부 구매를 해가지고 대구시에 기증을 했었거든요. 저거 외에도 50년에서 55년 사이에 이제 대구에서 활동했던 문화인들의 자료들을 제가 계속 기증 작업을 하는데 지금 원래 대구가 그 사진 엑스포를 합니다. 근데 대구의 유명한 우리나라 사진의 를 이끌었던 분이 최계복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대미술관에 다 기증을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기증했던 그 김상국 선생님의 7권 그 앨범에 최계복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찍었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구입해가지고 대구시에 기증을, 저는 뭐냐면은 돈을 버는 목적들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돈을 버는 과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박물관의 무상 기증 작업을 아마 수백억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출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고, 제가 국내에서 아마 기업가 중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혁신상을. 한 10년 사이에 한 100 몇십 종류를 받았는데 거의 신문 기사에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회사 이름 외에는 노출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독도하고 동해 관련해서도 최고의 컬렉터 중에 한 명이고 이걸 지금 이제 대구시에 대구나 경북 쪽에 기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선시대의 보작입니다. 거의 아마 실제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얘들이 거의 한 200년 이상 된 것들이니까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이런 컬렉션 하는 것들이 저희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컬렉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제가
제가 지난주에 지인들을 통해서 프리지의 도슨트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도슨트 하는 장면은 촬영이 안 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허세미술관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기존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너무 독특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이라고 서울대 교수님들 연구 사이트에 올라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화예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컬렉션 한 것들은 가장 가치 있게 잘 쓰여서 국가 사회로 돌아가는 것들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에 대한 철학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 직장 생활은 엄청나게 피곤했었습니다.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힘들기도 했고, 제가 그 회사에 이제 부회장의 직책을 안 맡기 위해서 계속 다른 영역을 하다 보니까 저 2019년 5월 시점에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한 3년 쉬었는데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제 경영 고문으로 내려왔는데 5개 부문 대표이사를 겸직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 자체가 나지 않아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렇다고 뭐 직장 생활이 굉장히 행복했느냐, 상사들 힘든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조직이었거든요. 홈웨브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사업부, 그러니까 저희 조직이 이제 그룹사에서 밀려난 10% 직원, 전문대 80%, 고졸 사원 10%, 그리고 현장에서, 유통 현장에서 일을 하는 한 5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운영하는 사업부였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과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사고뭉치 사업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엔드 자체를 못 붙였던 사업부였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어쨌든 그룹 사하고 달리 직원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 조직이. 그리고 직원들이 성장해야만 미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직원들의 행복과 직원들의 성장, 그리고 협력사들까지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자체는 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더 잠시 그냥 옷 바꾸기 위해서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의 95%가 직장에 있는 거예요, 제 생활은. 그러면은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훨씬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직원들을 성장시키는데 올인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했지만 제가 추구했던 그 철학을 가장 힘이 많았거든요. 제가 40대 후반에 운이 좋아서 그룹사 부회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에서 부회장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직원들이 여전히 많이 연락을 하거든요. 상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썼을 때도 굉장히 행복하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만든 결과들과 직원들을 대했던 그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책을 보면 책 내용하고 실제 안에서 그 경영했던 모습들이 다른 경우들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분하고 생활을 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책에 있는 좋은 얘기들과 실제 그분이 직장 생활을 했던 모습들은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쏙지 않아야 된다. 바깥적으로 평판들이 굉장히 또는 명성이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90%는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한 철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쓴 이유는 딱 그겁니다. 책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철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비전이나 미션이나 가치가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 철학과 그리고 역량과 태도, 성과 요 네 개가 밸런스가 있을 때 일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나 역량이나 태도나 이 성과가 한쪽에만 집중하면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개가 균형이 있을 때 개인의 조직 생활이나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그 얘기를 밸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뭐 소진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인데 제가 생각했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썼던 이유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철학을 가지되 우리는 대부분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훨씬 중요한 거는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이에요.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같이 어떻게 하면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들을 책에다 그냥 편안하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15년부터 호주를 1년에 2번 정도 다녔는데요. 호주를 갔을 때 이게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였습니다. 2015년에 이미 그 우리로 치면은 뭐 이런 성북구 하나만큼 거대한 호주의 리오틴토란 광산이 이미 이 당시에 보면 여기는 보면 보통 덤프트럭이 250톤, 300톤 정도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길에서 보면 이런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저런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기차까지도 이미 거의 10년 전에 무인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였다면 한 2만 명이나 3만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곳에 12명이 컨트롤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란 시스템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재무나 회계 쪽도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때 얘들을 볼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RPA 시스템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얘들의 휴일이나 컨디션이 나쁜 경우도 없고, 쉬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데 24시간 일을 하는 게 이제는 저희들이 저러한 AI나 이런 시스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죠. 이전엔 예를 들어 경제학과나 뭐 회계나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재경팀에서 일을 하면 뭐 평생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저 RPA 시스템 하나가 회계팀 100명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로 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회계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SOF 전략을 짜면서 이제 회사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생존성이 없는 거죠. 신문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론사들도 이제는 대부분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실 AI가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일부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획 기사를 쓸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그분들의 미래도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 세상이 빠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지금은 유카 AI 시대인데 스트롱 AI 시대로 조만간 아마 저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특이점에 오게 되면 AI 자체가 감성도 당연히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지능은 뭐 기본적이겠지만 감성도 초월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조만간.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때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대충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도 나오는 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제 전임자들이 회사 서열 뭐 5위 안에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장 대표이사로 처음으로 시험용으로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앞에 상무 전무 같은 분들이 이 사업부를 성공을 못 시켜가지고 투입이 된 사람이라면 그분들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들보다 연륜도 짧고 경륜도 짧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경영에 대한 노하우도 작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일하는 시간들을 늘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잠시 하지만 의무실 다니다가 모텔에 자다가 안 돼서 한 2주 정도 회사에서 박스를 깔고 자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차장하고 이 이사급은 하늘과 땅 차이의 구조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구조가. 그런데 저분들을 능가하려면 최소한 2배, 3배, 4배의 에너지를 쏟아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저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성장해야 되고 협력사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 동안 직원들 성장을 위해서 한 500억 좀 썼던 것 같아요. 목표가 직원 성장을 위해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왜냐하면 인원 대비니까 인당 거의 한 1억 가까이 쓴 것 같아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교육도 수시로 보내기도 하고, 협력사 직원들도 거의 협력사가 성장해야 저희 사업부도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 직원들도 17개국 정도를 보내서 좋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연수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가 흥사단이나 도단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너무나 멀리 있는 분인데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나 기업가들도 비슷해요. 목적이 없고요. 목표가 없어요. 돈 버는 거에는. 이거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것들이 뭐냐면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은 목적과 목표가 같아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강남만 하더라도 그냥 심플하잖아요. 스카이 가서 딱 2개잖아요. 의대, 로스쿨. 작년에 스카이 출신 재학생들이 작년에 자퇴한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스카이가 지금은 대부분 대학원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아도 한 12,000, 3,000일 텐데 작년에 자퇴한 애들이 2,400명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성공지향적인 형태로 가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도산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는 정신을 가르쳐야 되고 정신이 살아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가 하는 얘기가 늘 그럽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비전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책에 드는 먼 미래를 예를 든다면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상의 스테이처스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거죠. 세상과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를 주는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생존이 아닌 사명으로 저는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단체장도 한 5개를 맡고 있는 것 같고, 기업도 한 1000개 정도 선생을 하고 있고, 제가 대구 경북 농민사관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전북 고창군을 돕고 있는데 전북 고창을 격주 단위로 금토 이틀 내려가거든요. 60일 좀 내려가거든요. 어제도 저녁까지 내일은 우리나라 군 인사 전체 체계 바꾸는 작업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돈을 받지 않고 가는 것들이에요. 누군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이것들은 잘 써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만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저도 성공 관점으로만 가면 인적 네트워크가 엄청 풍부해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전 세계 네트워크가. 그거 가지고 돈 버는데 하면은 돈 잘 벌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컬렉션 하지 않고 재테크에 있더라면 강남 빌딩, 대형 빌딩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저희 삶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은, 이 꿈은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드가 비전은 이런 거거든요. 포드가 만일에 마차를 조금씩 개선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 세상에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사라지고 그 마차가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짐과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노동자들이 자신이 만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그날이 오게 하겠다는 게 포드의 비전이었거든요. 저 비전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다른 시대로 전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 얘기하는데 미션이 있거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중국의 그 실제 발 마사지 샵의 실제 사례거든요. 저기 상해에 있었던 사례인데 한쪽은 개밥집, 한쪽은 쪽밥집인데 농민공들이 올라와서 일을 하는데 결국 그래도 리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곳은 그냥 귀찮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쪽은 발 주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회적인 가치와 선한 영향력의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간드르카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의 부모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13달에 내가 췌장암을 그 진단하는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비전을 가지고 저 친구가 기존에 2,000불 정도 하던 췌장암 진단기를 단돈 여기 있는 것처럼 3센트의 비용으로 췌장암, 난소암을 99.9% 정확도를 가지고 진단하는 도구를 15살에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꿈을 어떻게 가지는,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은 저런 꿈을 가지기가 어렵죠. 다 스카이로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니. 근데 사실은 스카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꿈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해나가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좋은 철학을 가지더라도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역량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태도가 없으면 절대 저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스터디언이란 그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 한 200만 정도 되는 데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대 기업 임원들 중에서 성과로 임원이 된 사람의 비율은 몇 프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장도 대표님. 5%. 1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막 대기업 임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난리였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1년에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임원이 승진을 하잖아요. 임원으로. 상무로 승진을 하는데 이 풀은 보통 3배에서 5배 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잖아요. 스펙이나 역량이나 퍼포먼스 자체가 검증됐는데 그러면 거기 더 발탁되는 사람들은 오너와의 좋은 관계, 그리고 상사와의 좋은 관계, 직원들과의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승진하는 거예요. 물론 성과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성공하는데 역량이나 성과로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1번이 태도예요. 제가 저희 애가 군에 갔을 때 3주 만에 국방 라디오인가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한테 당부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 한빈아, 너가 군대 생활할 때 첫 번째가 인사를 잘하고 잘 웃고 박수를 잘 치고 시간을 잘 지키고 상사들이 너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표정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너가 견딜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아빠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했고, 실제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상병 때. 그래서, 전 부대를 괴롭혔던 그 병장을 그 다음날 다른 부대로 보냈죠. 이게 약속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태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태도의 중요성을 거의 놓치고 살죠. 내가 스펙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웬만한 기업들은요, 저희 이랜드만 하더라도 취업하는데 보니까 6개대 애들이 90% 정도 돼요.
스카이 스펙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 스펙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필요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빨리 훈장도 받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이클 포터상을 동아일보에서 저기 할 때 2016년이었나? 사회공헌상도 받기도 했는데 정말 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데 요 개념들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즘은 책을 통해서 모든 걸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신문을 통해서 모든 걸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를 많이 만나셔야 돼요.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솔루션들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아티클은 이 시장이나 일에 대한 흐름들을 트렌드를 보는 관점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서적들은 일에 대한 원리를 찾는 게 책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요 네 개가 균형을 갖추지 않고 한쪽으로만 가면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질 확률이 있습니다. 책을 1000권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경영서적을 한 700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 정리된 서적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책은 있잖아요. 확실한 노하우나 실제적인 방법론은 절대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업의 보안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책은 이전처럼 정보나 지식의 개념들이 아니라 일의 원리를 발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들을 같이 균형을 갖추면 좋겠다. 그래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 정도가 필요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집중된 시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집중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스위트스팟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예를 들어 일을 해야만,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피드백 잠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피드백을 하지 않은 삶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10년을 살더라도 그냥 하루의 반복이거든요. 그냥 하루를 그냥 10년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갈수록 더 떨어지잖아요. 아무런 인풋이 없으면. 그래도 이게 갈수록 요즘은 있잖아요. 나이 든 꼰대도 연락이 많기도 하고 젊은 꼰대도 너무 많아요.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워라밸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직원들의 행복이 첫 번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거기는 양보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볼게요. 책에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제가 한 50 후반까지 살아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50이 되면 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네트워크 4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집에서도 비참해지고요. 사회로부터도 비참해져요. 근데 준비를 해야만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가질 수 있으면 인생이 비참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풍성해지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길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3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일에 있어 가지고 성과만큼 중요한 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게 끝나고 나면 제가 CEO가 알아야 될 그 경영 시리즈를 책을 계속 쓰게 될 텐데 그 공저로 그 첫 번째 책이 리스크예요. 왜 리스크가 중요하냐면 글로벌 회사들 있죠. 서양계 회사들은 경영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1번으로 대부분을 리스크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리스크에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물난리가 나든 불난리가 나든 회사가 망가지든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그중에서 가장 심한 게 한국이라면 이 리스크 관리를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란 게 사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경영자들이 이 세상의 흐름들을 읽고서 사전에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불경기 때 제일 쉬운 방식을 쓰잖아요. 해고란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그때 제일 쉽잖아요. 사회적인 여론이. 근데 그거는 최악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파지티브하게 먼저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고, 피드 포워딩이란 경영 방식이 있거든요. 그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사전에 다 준비를 해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직원들을 1000명 내보낼 걸 1명이나 10명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방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리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영자들뿐 아니라 개인 또 이 개념을 꼭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만큼 중요한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우리는 얘를 100대 0으로 보고 있거든요. 100대 0이 아니라 50대 50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게 리더십은 리더는 그러니까 존경받는 리더 위가 사랑받는 리더예요. 사랑받는 리더가 되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피터의 법칙이란 게 있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여러 장애물이 되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사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한 리더만이 리더가 되는데 사랑받는 리더가 되려면 첫 번째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직장에 가면 요즘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요.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십은 배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리더 해갖고 목적지에 간다. 그러면은 배의 선장은 반드시 목적지의 승객들을 데려다 놓을 수 있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 요체는 성과예요. 성과가 없는 리더는 아무리 덕장이든 용장이든 지장이든 엉터리예요. 절대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게 돕고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과를 내는 리더가 좋다는 거죠. 숫자를 못 만드는 리더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리더예요. 성과를, 특히 비즈니스는 명확합니다. 중간관리자가 되든 그 대표가 되든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리더십의 정의예요. 리더십은 성과로 얘기를 하는 개념이지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뭐 일부 대통령들을 보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거 정말 안 좋아요.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국가의 장애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리더십의 전제 조건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내가 저 권력이나 예를 든다 포지션 자체를 누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들은 진짜 양아치 리더십인 거고요. 진짜 리더십은 그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정확해요. 가장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리더가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리더의 문제예요. 제가 제 친구 회사를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코칭을 하는데 거기는 돈을 받아요. 돈을 받는데 이유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제 친구의 문제예요. 반도체 소재 회사인데 90%는 리더의 문제예요.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도 그 책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레드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리더가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중요한 건 그러잖아요. 리더가 지금 기분이 나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들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리더십은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대표님이나 이럴 경우는 직원이 잘 되게 해야 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 내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태도가 집요함이에요. 우리나라는 10 중에 9이 집요함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도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들을 도입을 하면 1년이 지나면 90%가 사라져요. 그래도 함부로 정책이나 시스템들을 도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철학도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관리력도 있어야 되고 집요해야 되고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아이디어만 많은 사람들은 결코 성과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집요함이더라.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억 정도가 거의 99%에 더 멈춰요. 100억에서 1000억 단위로 넘어갈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로 100억에서 예를 든다면 1000억 조 단위로 이렇게 단계로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한 것들이 지식과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5천억, 1조, 2조 하는 회사를 보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을 것 같죠. 가보면 거의 맹탕이에요. 그냥 오너가 경험한 그 방식, 타이밍이 잘 맞았고, 운이 좋았고, 사업의 아이템의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지속 가능한 시스템들은 대부분 없어요. 이게 필요한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에도 얘기를 하지만 대기업 출신 경영자들도 90%는 관리자거든요. 문제 해결을 할 능력이 없어요. 대기업 출신 고위 임원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내려오면 중소기업에서는 그분 한 명 내려오면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요타 벤치마킹을 많이 했지만 도요타에 온갖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일본 기업들 같으면 심지어 도요타 경영자들 다 데려가 다 실패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이 이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용인술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필요한 도구나 자원이나 시스템은 지원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의존하니까 당연히 그분은 또 반대로 이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못 내니까 계속 갈등하다가 그래도 바깥쪽 통계를 보면 80% 정도가 대기업 출신 고위임원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면 1년 내에 80% 정도가 이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였다면 실제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 출신들은 의사결정을 했고 그냥 관리자였던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거는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는데 우리의 상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를 사용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묻고 듣고 관찰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모든 걸 우리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 있었죠. 스티브 잡스. 세상 자체를 70억 분의 1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짜 중요합니다. 고객을 1년에 만나지, 고객은 다양한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구매 고객도 있고 같이 일을 하는 협력사도 있고 우리가 직원들도 고객이거든요. 이 세 축이 다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들을 만나고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기업들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제가 지난번 서울시 가거나 여기저기 이제 지자체 고위직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본인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고객과 시장에게 시장 관점에서 그게 유리한가? 고객과 시장에서 우리가 주는 상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가 최고인가? 이 관점 외에는 다 버려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여기 혹시 대표이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거의 95% 대표님들이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안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50% 이하로 줄이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게 일의 장막으로부터 쌓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저는 지금 영국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연봉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어, 국내 아마 탑 10에 들어가는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도 하지만 성숙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엄청난 주도형입니다. 제가 심지어 오너한테도 잔소리를 듣는 게 싫어서 오너보다 먼저 생각하고 높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해서 오너의 잔소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일하는 개념들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도 잡혀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 잔소리까지 들으면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그러면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이런 거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직원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조직의 혹시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실제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직원들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사실은 조직의 미래를 위한 고민들은 많이 하지 않는 건 사실이니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의할 때 대표님들의 얘기를 50% 이하를 줄이면 회사가 훨씬 빠르게 발전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자전거 거치대들 여기저기 있지만 이런 거 혹시 이게 영국 런던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설계를 잘했어요. 고객 관점으로. 우리는 자전거 거치대가 사람들 보행도 불편하게 하고 시각도 불편하게 심지어 상해는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거기 자전거 빌려주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렸거든요. 제도를.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실력의 차이인 거죠. 런던은 자전거 거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세우고 간단하게 쓰지 않으면 내리니 어떤 사람이나 이런 데도 불편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죠? 저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관점의 최고의 상품, 컨텐츠,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 일본의 그 스벅 사례지만 여행 다닐 때 스벅 커피 들고 다니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하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죠. 아직도 한국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풍용 잘하는 거죠. 아니 저거는 대용량 패키지예요. 예? 저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용량 패키지는 덩틴이나 이런 데 사는 것들인데 보통 톨 사이즈 한 6잔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 그거를 줄이는 거고 저거는 그 온도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그러니까 야외 소풍 갈 때 가족들이든 작은 조직들이 갈 때 스벅 커피를 마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게 하나 그게 되는 거죠. 재활용이 됩니까? 저거 재활용 될 겁니다. 커피포터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들이 이제 개인의 태도도 중요하고 조직의 태도도 중요한데 그 마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경영자 중에 마윈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마윈이 그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는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태도든 카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태도가 스펙을 실제적으로 이겨요. 제가 어제도 오사단에 부사관들 교육을 갔는데 부사관들이 지금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는 제가 강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단이나 군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사관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부사관들이 기술 분야에서 최고 기술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육군 전체 인사제도를 지금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부사관들도 어려움이 많고 장교들도 어려움이 많고 왜냐하면 병사들을 200만 원 올린다니까 지금 병장들이 한 120몇만 원인데 부사관들 초봉이 170이에요. 육사나와가 190. 의사들 군의관들이 지금 그냥 사병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아마 제가 제 얘기를 기억을 하실 타이밍이 될 텐데 10년 뒤에는 여성들도 대체 복무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 출산 건수가 15에서 17만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28만 건인데 그러면 이제 군대도 유지가 안 되고 대학도 유지가 안 되고 사실은 기업도 유지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나 이런 분야에서는 해외에 더 데리고 와서 대학 교육하고 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 패스트 트랙도 주고 있대요. 지금 6년이면 한국 시민권을 줘요. 지금 심각해요. 인구 절벽 문제가. 그래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카피가 유일하게 불가능한 거는 태도와 서비스라는 거. 제가 동해시에 서비스 디자인을 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동해시가 요즘 관광을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관광 모델은 전부 하드웨어에만 집중을 해 있어요. 하드웨어는 2, 3년이면 금방 진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서비스예요. 이런 개념들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자체들이 전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델들 다른 것들을 서비스는 지속 가능하거든요. 교육 훈련 그 트래킹만 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5개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겸손하자, 두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자, 세 번째 칭찬하고 감탄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인과 인정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늘 모든 것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잘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정을 못해요. 핑계가 되고 뭐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지금 이 사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도탄 선생님 안성결 권사님이라고 그 조카분이랑 제가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왜 잡혀갔습니까? 하니까 내가 안창호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 일본 애들도 그 당시에 얼굴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 거짓말을 시키지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을 못해서 잡혀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난 직접 들었거든요. 그때 93세쯤 되셨었는데 제가 95년 요럴 때였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엄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흥사단에서 우리가 도산 아카데미라는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은 바깥쪽 사람들하고 좀 다르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곳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일하는 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일을 행하느냐가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 바꾸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삶에서 이제 하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사들이나 뭐 동료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하고 신용장구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셔야 돼요. 신용장구가 플러스가 많이 있으면 네거티브한 얘기도 괜찮고 어떤 얘기도 괜찮은데 신용장구가 이번 포인트에 있거나 마이너스인데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그 얘기를 하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간 삶의 원리예요. 특히 군대나 이런 조직이 그 권위주의적인 데는 진짜 그러거든요. 저희 회사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오너랑 미팅하거나 하면은 포스트잇에 딱 1, 2, 3이 돈트 1, 2, 3이 있어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신용장고가 좀 많이 저는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영자 중에서 유일하게 할 얘기를 했던 경영자예요. 단 태도는 겸손하고 정말 정중하지만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회사를 위한 나의 충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장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바깥쪽으로 원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인격을 가지거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빠르게 일들이 수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잘 되고 형통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 정도로 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피터 드러커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책은 꼭 사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좋은 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직접 그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만들려면 결론적으로 좋은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실제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역량을 멋지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를 가질 때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질 수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